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18분 지금 들어오신 걸로 되는데요. 네. 저희 2시에 시작하기로 해서 2시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간단한 회사 소개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티지 마케팅팀의 유지연입니다. 오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관련 연구자님들과 함께 강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진행함에 앞서 간단한 에디티지 소개 후 예정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티지는 캡터스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브랜드로 글로벌 학술 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자 20여 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에디티지에서는 세부 학문 분야별 전문 원어민 에디터가 매칭되는 영문 교정 서비스, 국제 저널 출판이 가능한 수준의 학술 번역 서비스, 피어 리뷰, 표절 체크, 재투고 지원 등 저널 투고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제공되는 저널 투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강사님과 질의응답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강의 마지막에 채팅창으로 전달드리는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강의 자료와 녹화본은 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 담당자분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에디티지에서는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다른 주제로 영문 논문 작성법 관련 무료 온라인 강의와 에디티지 라이팅 섹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5월 11일에 저널 게재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온라인 강의와 5월 17일 온라인 글쓰기 모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에서 등록해 주시고 해당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knowledge@edtc.com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디티지 소개를 마치며 영문 논문 작성법 및 저널 투고란 주제로 송은영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영어 논문 작성법과 그리고 퍼블리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팁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디티지에서 학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송은영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러분들 국제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투고하실 때 논문의 기본적인 특징과 구성, 그리고 영어 논문 작성할 때 조금 쉽게 발견되는 오류사항들을 미리 파악하면서 우리가 추후에 라이팅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걸 이제 표를 두고 있고요. 기타 단어 선택이라든가 혹은 기타 오류사항들, 예를 들어 심벌이라든가 아니면 포뮬러에 넣어주는 그런 유닛들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출판 과정 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연구 윤리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 윤리 사항이 점점 더 이제 엄격해지고 우리가 더 기본적인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추후에 맞닥뜨리는 변화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 윤리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표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표절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표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제학술지 논문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시는 에세이라든가 혹은 리포팅하는 것과는 다르게 영어 논문, 과학 영어 논문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력으로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사이언스 라이팅에서는 ABC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실험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는 메소드를 통해서 검증된 메소드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간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들어가서 그 숫자나 혹은 그림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사용자 혹은 영어권 사용자들이 함께 보는 글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적인 내용으로도 간결하게 쓰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많이 쓰게 되는 게 여러 번 풀어서 쓰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쓰시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ABC에서 C, clarity는 명료하게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논리 구조를 따질 때 과학영어 논문에서 논리 구조를 따질 때는 이 clarity가 뒷받침되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타겟팅하고자 하는 저널의 에디터들 혹은 리뷰어들 혹은 제3의 독자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들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클래리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 클래리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의 스토리 라인을 짜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영어 논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MRAD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논문을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한국어로 된 논문, 혹은 영어로 된 논문, 혹은 제3의 언어로 된 논문을 본다 하더라도 분야를 막론하고 IMRAD 스트럭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IMRAD의 기본적인 스트럭처의 I는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글자를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메소드, 리서치 앤 디스커션, 그리고 컨클루전까지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인트로덕션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상대방한테 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던져주되 그 던져주는 내용 속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녹여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가설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겠죠. 이 문제 제기는 기존에 있었던 연구 논문이라든가 혹은 발표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 파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터러처 리뷰가 얼마나 탄탄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라인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도 이제 추후에 다른 섹션으로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터러처 리뷰 하실 때는 최소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의 논문을 참고해서 언급하는 게 조금 더 레코멘드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에서 연결된 인트로덕션 파트에다가 하나, 2가지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논문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썸머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연구에서 뭐가 진행이 되었다, 뭐가 개발되었다 하고 썸머리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만의 리터러처 리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라인을 짜실 때 주제에 부합하는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져오되 그것을 단순히 썸머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이제 리터러처 파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연구 가설이 들어가거든요. 연구 가설과 이제 기본적인 흐름, 어떤 분석이 진행이 될 거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라는 게 끝나면 이제 메소드 파트가 진행되죠. 그래서 메소드 파트와 리서치 파트에는 각각의 내가 컬렉팅한 데이터에 따라서 얻어지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이언스 라이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글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fancy writing이 아니고 여기서는 simple 그리고 clarity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조금 더 문어치적인 단어 선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문맥의 흐름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가 라는 것을 좀 주의하셔서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하실 때 일반적인 글쓰기와 다르게 인칭, 나라던가 당신이라던가 혹은 그 사람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인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해서 서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 논문의 리뷰어들의 많은 코멘트를 보면은 위아이와 같은 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나 We가 모든 매 문장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느낌을 나타내지만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 나의 그런 주체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혹은 책임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적절하게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그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e나 I를 억지로 이제 피해서 쓰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지를 나타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 am a lady에서 우리가 첫 번째 I를 같이 보겠습니다. I에 들어갈 내용은 이 백그라운드 정보로서 내가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상대방한테 설명해 주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을 작성하시고 나서 추후에 이제 검토를 하실 때 제3의 시각으로 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다신 다음에 리뷰하시면서 스스로 이 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라이딩한테 여러분들이 초점을 눈치를 흐리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딩 하실 때 이제 인트로덕션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리 라인을 전개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상단 부분에 인트로덕션의 가장 상단 부분에다가는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던지게 됩니다. 이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스페시픽한 파트에서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던져주게 되고요. 이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단순히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녹아져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정보에서 이제 야기된 이슈 사항들, 어떤 문제라든가 혹은 더 개선되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옮겨주시게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 끝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타 참고문헌들 혹은 기타 이제 연구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터처 리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제기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 제기를 통한 여러분들의 목적을, 연구 논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이런 기본적인 스트럭처 라인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들어가는 영어 단어의 시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파트에다가는 기본적인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면 과거 시제를 언급할 때는 여러분들의 특정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그런 기존에 해왔던 실험적인 결과 혹은 어떤 논문에 발표된 내용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기 부분에서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저희가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그다음에 aim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단순히 문제 제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리터레처 리뷰와 함께 정보를 넣어주면서 저희가 진행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터레처 리뷰가 진행할 때는 과거 특정한 누구누구의 연구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누구누구의 연구에 무엇을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past tense, 과거 시제를 써줘서 언급을 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연구, 과거의 어떠한 발표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용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past tense를 써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실에 대한 요약,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generalization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는 우리가 have pp를 써준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ongoing한 situation일 때는 우리가 진행형의 시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라이딩 하실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와 과거 시제로 이제 아마 두 가지 시제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특정한 연구를 언급한다라고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트로덕션 스토리라인 다음에 우리가 메소드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저널에 따라서는 이 메소드 파트의 인포메이션이 인트로덕션 바로 뒤에 오지 않고 맨 뒤에 컨클루전 맨 뒤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이언스지에서 일부 논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혹은 서포팅 인포메이션으로 빼기도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매뉴스크립트 들어가지 않고 맨 뒤에 이제 서포팅 인포메이션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 이 메소드 파트의 주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메소드 파트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실험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썼던 참고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실험 파트들을 따라 나가 볼 때 어떤 논문의 경우 농도, 볼륨, 기본적인 세부 조건들이 하나씩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농도는 써 있는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그 질량이 안 써 있다든가 혹은 볼륨이 안 써 있다라고 해서 따로 역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메소드 파트에다가 써줄 때는 누가 하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세세하게 쓰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탑 저널에 이제 투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탑 저널에 투고하실 때 반드시 이 메소드 파트가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메소드 파트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추후에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던가 혹은 내가 썼던 방식이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이 재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출판이 된 창작물이다 하더라도 추후에 논란의 이슈가 생기면서 withdraw, 철회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또 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소드 파티를 진행을 하실 때는 상대방이 똑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를 디스크립션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 파트의 목적은 재현성을 반드시 여러분들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또 라이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메소드 파트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실 때도 이 메소드 파트를 진행하신 다음에 다른 이제 리설트나 혹은 인트로덕션 파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소드 파트를 영문 작성하실 때는 메소드 파트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소드 파트를 조금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메소드 파트에 들어가는 영어 논문의 시제, 우리 문장에서 들어가는 시제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메소드 파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내용들이 다 과거 시제로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소드 파트는 우리가 조금 더 동사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게 패시브 보이스라고 해서 수동태 형태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능동태 형태로 쓰는 형태도 많이 있긴 하지만 메소드 파트는 수동태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문이 혹은 어떤 분석이 이루어졌다, 어떤 분석이 완료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the essay was performed 이런 식으로 수동태 형태, BPP 형태가 들어가는 내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셀 이런 데에서의 리뷰어들의 코멘트들이 대부분 영어 작성을 할 때 액티브 보이스를 조금 더 써주시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패시브 보이스를 조금 더 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영어권 사용자들이 패시브 보이스를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패시브 보이스를 읽을 때랑 문장을 읽을 때나 액티브 보이스를 된 문장을 읽을 때랑 그 전달력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보이스를 지나치게 또 많이 쓰는 것도
독자들이 글을 읽는 가독성을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패시브 보이스를 줄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소드 파트에서는 이 패시브 보이스 형태로 수동태 형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도 액티브 보이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칭이 들어가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에 어떤 실험자의 그 추측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에다가는 B나 I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표절의 부분에서 언급할 때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논문을 작성하시고 나서 설립인이라든가 혹은 뭐 그래머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문헌 유사도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문헌 유사도, 그 텍스트 시밀러리티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헌 유사도가 전체적인 뭐 인트로덕션이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디스커션 파티에서 많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수정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메소드 파티에 있는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겹쳐서 이 그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에디터한테 여러분들이 그 커버 레터를 작성하실 때 언급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소드 파트에다가는 우리가 주의하실 게 과거 시제로 쓰게 되고 그리고 수동태 형태를 많이 쓴다. 그리고 혹여라도 표절료, 문헌 유사도에서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메소드 파트에서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서치 파트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소드 파트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리서치 파트에다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메소드 파트에다가 세 가지 구성에 대해서 실험할 거다라고 문헌을 작성했는데 리서치 파트에다가는 두 가지만 기술을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에 대한 그 메소드 파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재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메소드 파트에서 언급한 실험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리서치 파트에다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리서치 파트에 들어간 내용을 메소드 파트에다가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보통은 부가적인 실험 부분일 때 내가 어떤 주요한 실험 흐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하거나 하는 설명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시행된 부분은 따로 메소드 파트에다가 언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제 틀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리서치 파트에다가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리서치 파트거든요. 이 리서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다를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 두 가지 형태가 보통은 첫 번째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고 혹은 figure를 넣어서 여러분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이블과 figure를 넣을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데이터는 여기 부분에는 figure만 썼으니까 테이블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테이블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테이블과 figure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시면 적절하게 내 논문에서 그런 컨텐츠를 제시하거나 이제 전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을 보시면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함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좁은 공간에다가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정량 어떤 실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나서 혹은 다른 실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imit of detection이라고 해서 LOD 값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타 논문과 내가 개발한 연구 내용에 대한 LOD 값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느냐, 혹은 뭐 디텍션 리니어 레인지라고 해서 우리 리니어 라인이 보여지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로 커버가 되느냐에 대한 이제 비교를 많이 할 때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테이블로 한꺼번에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혹은 여러분들 실험 데이터를 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노 파티클을 많이 쓰니까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면에 가지고 있는 찰지라든가 혹은 얘가 어떠한 pH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흡광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SPR 값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각각 써주는 게 되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측정한 값이 있다 혹은 표현해줄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각각의 피규어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테이블로 나타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논문 중에서도 어떠한 분자 모레큘에 대해서 다양한 어, 분석 기기를 써서 한꺼번에 정보를 전달을 할 때는 이런 테이블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한 줄에 하나의 그 컬럼이나 하나의 그 섹션에다가 다 모든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글을 왔다 갔다 페이지를 넘겼다가 하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이 없이도 한꺼번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이 전달되더라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을 쓰실 때는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겨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겨는 여러분들 바로 시각적인 자료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눈으로 확 보여지는 트렌드 혹은 패턴 혹은 실험 공간 혹은 어떤 처리군 간의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피규어로 나타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규어만 보고서라도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태여 각각의 색깔을 다 읽지 않아도 피규어만 보고서도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연구 흐름 방법으로 진행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규어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리서치 파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테이블과 피규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서트와 이 리서트 부분에 이제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명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해설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해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때 단순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게 아니라 여기다가 타 논문에서 혹은 타 자료에서 밝혀졌던 사실에 입각하여서 여러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디스커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 디스커션 파트를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논문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같은 경우는 A와 B의 주제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진행 방식도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어떤 논문은 A라는 논문은 굉장히 높은 학술지에 투고가 되어 출판이 되었고 B라는 논문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낮은 곳에 투고가 되어 출판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에디터라던가 혹은 출판물의 그런 스코프라던가 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비슷하게 보여지는 연구가 왜 다른 저널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다가 출판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디스커션 파트예요. 똑같은 내용의 그 피규어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풀어쓰느냐,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논문의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많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리서트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디스커션 파트에다 그대로 쓰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고 또 디스커션에서 여러 번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파트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행하면서 실험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농도 내가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어떠어떠한 농도에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농도 테스트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의 그런 연구 주제와 이 세부적으로 농도 조건을 잡는 거는 매칭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농도를 더 높였더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 결과가 안 좋아지더라 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는 것도 이 디스커션 파트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논문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션 파트에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적인 내용도 이게 구태여, 피겨나 테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언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션 파트에다가는 단순히 데이터를 어떠어떤 결과가 나타난 리서치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피겨 처리 방법에서 우리가 보통 오리진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실 겁니다. 오리진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시면은 첫 번째로 한 컬럼에다가 그 대조군 실험 값을 넣고 두 번째 컬럼에다가는 테스트군에 대한 값을 여러 개 넣어서 이제 그 피규어를 넣어서 그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세팅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통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거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눈에 띄는 색깔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규어를 그리실 때 어떠어떠한 색상, 그리고 굵기, 글자 크기, 어떤 글자체, 그리고 어떤 컬러 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규어 부분 작성도 논문을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피규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만지고 그걸 또 다시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여러분들 하실 때 색깔 톤이라던가 혹은 피규어에서 내가 실험하고자 했던 표현하고자 했던 패턴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한 그룹에 대한 값이 있으니까 제가 빨간색과 검정색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내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색깔은 지금 빨간 색깔이거든요. 즉 이 말은 즉슨 눈에 들어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잘 표현하게 하려면 빨강색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피규어를 넣으실 때 SCI 그 페이퍼를 보시면은 요즘에 피규어 부분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규어 부분에 넣는 것도 상당히 많이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색깔,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강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IMRAD 구조가 지금 인트로덕션 파트, 메소드 파트, 리서치 앤 디스커션 파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논문을 작성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주요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을 내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표현했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나의 논문을 클릭하는 횟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클릭하는 횟수가 높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그런 개인 연구 커리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인덱스 사이테이션 넘버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H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내 논문을 인용했는가에 따라서 내 논문의 그런 퀄리티를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어드밴스되어 있다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내 논문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타이틀을 얼마나 내가 더 매력적으로 썼느냐가 중요한 건이 되기 때문에 타이틀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클리어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 정보성 인 단어들 선택해서 표현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본다. 물론 요즘은 모바일로서 이제 들어가서 각각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바일보다 이제 컴퓨터로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웹사이트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이제 그 화면에 보여지는 단어의 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논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출판하시고 나서 그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거의 한 몇 줄을 맨 상단에 몇 줄을 그냥 타이틀로 먹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문장이 길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논문들은 뭐 한 줄, 두 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줄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논문은 의문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잘리지 않고 글자의 내용이 잘리지 않고 다 노출될 수 있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12자에서 16글자 정도를 범주에 두고 작성하신다라고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12자에서 16자로 제한된 내용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넣으려면 최소한 불필요한 내용들, 덜 중요한 단어들 선택, 그리고 뭐 어떠한 연구라고 해서 뭐 investig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에 들어가는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튜버들이 이 컨텐츠의 뷰 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논문에 작성하는 자로서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지느냐를 고려했을 때는 이 타이틀에다가 내가 꼭 임팩트 있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타이틀에다가 단어 적으시고 나서 나중에 키워드도 적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어떤 논문들은 뭐 5글자에서 6글자 혹은 많게는 10글자 정도까지 키워드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타이틀에 있는 내용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키워드를 제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타이틀에 들어가는 내용, 단어들이 만약에 타이틀에 ABC라고 이제 5글자, 5워딩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ABC에 대한 내용이 타이틀에 있을 경우 혹은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이 검색할 경우에 각 검색 엔진에서 이제 소싱이 되어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A에 대해서 검색할 경우 B에 대해서 검색할 경우 다 내 타이틀에 ABC가 들어가 있으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BC에 들어가는 내용 외에도 타이틀에 넣은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의 경우에 타이틀엔 없지만 키워드에 넣을 경우 검색 소스에서 여러분들의 검색어로 될 수 있게끔 필터링에 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키워드예요. 따라서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굳이 키워드에다가 중복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외의 단어로 키워드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키워드에서 만약에 전원해서 우리는 10글자까지 커버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단어를 꽉꽉 채워서 10글자 다 채워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얘기는 내가 검색될 수 있는 필터링의 찬스를 10개를 더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꽉꽉 그 키워드를 채워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논문들을 보면은 이 저널은 키워드 5개를 제공을 해주는데 저자가 3개밖에 안 넣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2가지의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키워드는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써준다. 그리고 타이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써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과 키워드에 들어가는 내용들 어떻게 해서 어떤 단어를 뽑아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뽑는 방법은 여러분들 논문을 한번 쫙 다 작성하신 후에 검토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예요. 보통 검토하실 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잖아요. 그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무엇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단어를 옆에다가 읽으시는 동시에 체크를 해서 표현해 보세요. 한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혹은 한 문단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대한 키워드를 각각 뽑아서 표현하다 보면은 전체 논문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을 선택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타이틀에다가도 넣고 타이틀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들의 경우에는 키워드에 넣어서 내 논문을 조금 더 탄탄하게 검색할 수 있게 노출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까지 다 작성하시고 키워드까지 넣으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애브스트랙 부분이 있어요. 이 애브스트랙에서 많이 보여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애브스트랙에다가는 본문과 달리 레퍼런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인트로덕션에 들어갔던 내용이 반복해서 애브스트랙에다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애브스트랙에다가는 우리 레퍼런스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된 단어를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논문마다 이제 다르지만 어떤 논문들은 뭐 150자 혹은 200자, 250자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의 전원에 맞는 우리가 규격에 맞춰서 제한된 글자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앱스트랙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앱스트랙에다가도 넣는 그 스타일이 사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은 IMRAD 스트럭처를 많이 써요. 미니어처 사이즈의 IMRAD를 넣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IMRAD가 앞에서 introduction part, method part, result and discussion part까지 해서 IMRAD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섹션에서 내가 중요하다, 이거는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 한두 문장씩을 꾸려서 이게 앱스트랙에다가 IMRAD 스트럭처를 넣어주시는 게 기본적인 앱스트랙의 스토리라인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IMRAD 스트럭처를 가지고 내용을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타이틀이나 이런 어떤 저널은 이제 뭐 aim을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뭐 하이라이트를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타이틀에다가는 먼저 관사를 넣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영어 논문을 여러분이 출판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관사는 다 무시하고 쓰시게 됩니다. 맨 첫 번째로 오는 단어가 명사라고 한다면 그 앞에 더가 붙지 않고도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타이틀에다가는 관사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논문을 쓰실 때 우리 스토리라인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영어에서 쓰는 스토리라인은 CCC 라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CC 라인 구조를 내가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그 전달력이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C라고 하는 부분은 컨텍스트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컨텍스트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항상 각각의 섹션에다가는 나는 무엇을 얘기할 겁니다를 던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트로덕션 파트에 있는 소 유닛들 에 대해서도 항상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인트로덕션 파트라든가 혹은 논문 전체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컨텍스트가 항상 상당 부분에 언급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은 작게 쪼개서 각각의 패러그래프 내에서도 첫 줄에는 컨텍스트를 넣어준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컨텍스트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서 뭐뭐뭐뭐뭐 비교 혹은 뭐뭐뭐뭐뭐 분석 혹은 어떤 기타 참고문에 대한 내용 주요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이제 컨텐츠 부분에 기입을 해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맨 처음에 주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본격적으로 말할 내용 써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할 말 내용을 다 썼으니까 끝이 아니라 항상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conclusion part 부분에다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항상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맨 마지막에는 항상 conclusion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전체 섹션뿐만 아니라 각각의 패러그래프에서 항상 마무리로 conclusion part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러그래프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내용을 아이디어를 언급하실 때 항상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넣어줍니다라는 것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연구 논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에 다양한 내용이 한꺼번에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은 분석 데이터를 내가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표시할 때 뭐 갑자기 A를 언급하다가 B를 언급하다가 이렇게 혼동스럽게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항상 문단을 끊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패러그래프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그 이상의 아이디어가 두 개, 세 개의 내용이 접목이 돼서 표현이 될 경우에는 얘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라면 이제 독자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전달성이 훨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한 패러그래프에다가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키워드로 삼아서 넣어준다라는 것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나는 꼭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문단을 쪼개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하나의 목적에 맞게 썼는데 A와 B에 대한 내용이 언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다가 A를 쓰시고 컨텐츠 부분이 되겠죠? A를 쓰시고 컨클루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B를 그대로 언급을 해주세요. 다른 패러그래프에다가 B를 언급해 주시고 한 문단도 완성이 되면 그 마지막에다가 컨클루전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새로 적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가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문장을 쪼개든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콘텐츠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데 라는 것을 항상 컨클루전 파트에다가 다시 언급을 해주는 거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어 논문 작성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앞에서 학습을 했고 이제는 영어 논문 작성하실 때 작성자가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실수, 오류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영어는 문장 속에서 단어와 그 명사와 동사의 수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막 작성하다 보면 서브젝트 주어에 있는 단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어가 길어지게 될 경우에도 항상 이 문장에서의 서브젝트는 어떤 명사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길어지게 될 경우에 마치 맨 뒤에 있는 단어가 주요한 서브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동사를 스위치를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주어에 들어가는 란에 지금 sales라고 해서 동사 were 앞에 복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주어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바로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는 단어만 보고 스위치를 시키게 될 경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 불완전한 절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구어체에서 우리가 친구들과 표현할 때 채팅창에서 쓸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문장으로 과학 영어 논문에서 문장으로 서술해 줄 때는 반드시 완전한 절 형태로 써주셔야 된다. 즉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removed라고 해서 동사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도어에 대한 요소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 다음에는 우리가 절을 썼을 때는 절이 그 뒤에 올 경우에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컴마 스플라이스도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서 앞에 컴마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절과 절이 쓸 때는 우리 문장을 쪼개시던가 혹은 접속사를 넣어서 표현해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꺼번에 내가 문장을 구분 짓지 않고 바로 이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쪼개지시는 역할을 하는 뭐 여기다가 구두점을 넣어주시던가 아니면은 접속사를 넣어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컴마라고 하는 부분은 쉼표는 언제 넣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팬보이즈라고 표현하는 for나 and이나 nor나 but이나 이런 단어들 앞에다가는 항상 컴마를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세미콜론도 왕왕 쓰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부가적으로 표현할 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내가 마침표랑 쉼표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문장이 우리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동사가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동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 있는 시제를 취식해 주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지금 요거는 exam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과 맨 뒤에 reviewed라고 해서 표현된 그 동사의 시제가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에다가 두 가지 시제를 그렇게 다른 꾸밈이 있는 내용이 없이 쓰게 될 경우에는 바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장이 되죠. 이런 것 같이 문장을 시제를 또 동사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꾸며주는 부분이 있을 때 문장에서 내가 꾸며주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 예시를 보시면은 people collected in cub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people은 샘플을 제공한 실험적에서 쓰일 샘플을 제공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고 collected in tube, 튜브에다가 모아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샘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장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 in people by using breath samples collected in tube라고 해서 샘플이 collected in tube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표현을 해주고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앞에다가 breast cancer in people이란 부분에다가 꾸며주는 것을 넣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적절하게 문장에서 꾸며줄 대상이 어디 있는지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선택에 대한 오류사항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사전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계셔서 이것도 함께 같이 보면요. 논문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부사, 부사구 혹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단어, 부사, 부사구가 있는가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어체에서 쓰는 표현과 과학 영어 논문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informal, 너무 캐주얼한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매한 표현들 혹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되는 단어 선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몇 가지 예로만 함께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bit이나 a lot이라든가 이제 수량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a bit이나 a lot을 넣어주는 경우보다는 다른 단어를 써서 우리가 문장을 표현해 주는 게 좋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difficult, somewhat difficult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표현해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a lot 같은 경우는 단순히 a lot 쓰는 게 아니라 many, several 혹은 아예 특정한 단어 숫자를 넣어서 표현한다. a lot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표를 바꿔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표현할 때도 우리 till이라는 시점을 나타내줄 표현보다 우리는 to나 until을 훨씬 더 많이 과학 영어 논문에서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서치 파트나 디스커션 파트에다가 언급을 해주실 때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이런 표현대로 플러스라고 쓰게 되는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표현보다는 영어 논문 쓰실 때는 moreover라든가 아니면 furthermore 혹은 what is more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문맥을 읽어나가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독자들이 읽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o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so를 그대로 써주시는 것보다는 therefore 형태로 바꿔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들은 추후에 여러분들 PPT 자료를 받으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또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볼 단어들을 몇 개만 제가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alternately와 alternatively에 대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alternately와 alternatively 마치 두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alternatively 같은 경우는요. A와 B의 두 대상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때를 표현하고 싶다면은 ultimately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뭐 청소 당번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소규모의 그룹들이 모여서 이 당번을 정한다라고 할 때는 한 명 한 명 하며 돌아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 이상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들, 한 명 한 명 뽑아서 선택하는 경우들에는 우리가 alternatively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mong과 between 역시 많이 혼동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뭐뭐뭐뭐 사이에서라고 표현되면 한국어로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때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몽을 쓰실 때는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특정한 하나를 언급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뭐뭐 사이에서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betwe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A, B, C, D 이렇게 요소들이 있다면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거다라고 하시면 보실 수 있겠어요. 특히 between 같은 경우는 A and B라고 우리가 많이 묶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between은 A와 B 두 가지 대상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세 가지 대상이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이 between은 두 가지 대상에서만 꼭 쓰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관계성을 나타내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 보기 위해서 하나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We found one in the test tube 하고 blank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the broken 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실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깨진 튜브들 사이에서 멀쩡히 있는 튜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떠한 사이에서의 내용을 담고 싶다면 여기다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 될까요? 멍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뒤이 들어갈까요? 여기다가는 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튜브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그 하나를 특정한 하나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에 대한 관계성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는 among을 넣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느냐?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실게요.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어떠어떠한 사이에서 라고 해서 between the three experiment groups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의미한 차이는 각각의 실험 공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성에서의 그 어떠어떠한 사이에서 세 그룹 간 사이에서
두 그룹간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BT를 써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ncreas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연구 실험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숫자가 증가했다,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다 라는 단어들로 많이 쓰게 되는데 increase나 augment 같은 경우는 quantity에 집중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quality가 향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improve나 enhance를 쓴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뒤로 넘어가서 다른 단어를 함께 보시고 혹여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끝난 뒤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다른 또 단어들을 보여드릴게요. show, reveal, indicate 단어들 또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죠. 우리 result part를 쓰실 때 description을 이제 넣어주실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show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만든 피겨나 테이블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show를 넣어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reveal을 그럼 언제 쓰느냐라고 했으면은 reveal은 완전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약간의 독자가 생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reveal을 넣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indicate는 언제 쓰느냐면요. indicate는 쓰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indicate는 uncertain하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서치나 디스커션 파티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너무 많이 써주시게 되면은 마치 독자가 읽을 때, 이 저자는 확실하게 자기 데이터에 대한 확실성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너무 리서치나 디스커션 파티에다가 많이 자주 써주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는 산업 선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오류사항들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논문 작성하실 때 우리 이공계에서 쓸 때 숫자와 단위가 들어가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메소드 파티에서도 물론 쓰지만 리서트 파티에서도 어떤 내가 변수를 주게 된 부분이 어떤 뭐 사이즈라던가 혹은 농도라던가 이런 게 달라지게 되면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숫자는 문장에서 항상 머릿말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 그 있는 우리가 1, 2, 3, 4, 5 숫자 쓰는 그 숫자 그대로를 맨 문장 앞단에다가 쓰진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 문장의 컴마로 그 구두점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뒤에 바로 숫자가 오게 될 경우에 얘가 잘못 인식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로는 앞에다가 추가 단어를 붙여서 표현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0 나노미터 두께의 옥사이드 필 아주 얇은 띵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50 나노미터라는 거 단어 앞에다가 note that이라고 표현해줘서 앞에 숫자가 그대로 쓰는 거를 피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를 그대로 영어 단어 스펠링 아웃으로 표현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펠링 되어지는 단어로 표현해줘서 우리가 뭐 1마이크로리터를 썼습니다. 10마이크로리터를 반응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숫자로 넣는 것보다 영어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적절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에다가 우리가 구를 넣어줘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In this study라고 넣어서 따로 앞에다가 이제 문장 앞에 넣어주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심볼을 잘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건데 심볼이 영어 그 키보드에 있는 단어와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간이 발표, 내부적인 그런 발표를 할 때 각각의 그런 라틴의 기호들을 막 찾아서 표현하지 않고 일단 내부적으로 할 때는 바로
우리 영문 스펠링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논문에다가 쓸 경우에 맞지 않는 심볼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지금 이퀘이션에 들어가 있는 게 multiply라는 심볼, 곱하기라는 심볼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심볼이 마치 영문 소문자 X와 굉장히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문 소문자 X를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래에 있는 파란색 표시를 보시면 multiply 심볼이 살짝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보실 거예요. 위치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 심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항상 이제 키보드에서 내가 워드 파일에서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구글에서 그대로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뭐 multiply symbol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그마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시그마에 대한 심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심볼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농도를 많이 쓰는데 농도 표현할 때 우리 마이크로 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마이크로몰 이렇게 쓰실 때 마이크로가 영문 소문자 U로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문 소문자 U가 아니라 우리 항상 마이크로라는 심볼을 찾아서 표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이픈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하이픈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를 하나로 인정해 줄 때 쓰는 방법이 하이픈이에요. 얘를 전공 단어에서도 가끔 이제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때 하이픈을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연관성이 논문에서 연관성이 높은 단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단어를 하나로 만들 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word count가 굉장히 높아져서 좀 단어를 줄여야겠는데 라고 할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논문은 뭐 글자 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맞춰야 때 하이픈을 넣어서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픈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또 비슷하게 생긴 게 and-가 있는데요. and-랑 하이픈이 살짝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도 다른데 하이픈은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고 and-는 우리가 field라고 해서 물결 표시를 넣어줘서 구간 표시하는 그 기호 있잖아요.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게 and-예요. and-는 영어에서의 그 to와 설명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예문을 보시면은 우리 어떤 연도 표시하거나 혹은 어떤 숫자 범주의 구간을 표시해 줄 때 지금 여기서는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사람들 참석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간을 써줄 때는 우리는 논문에서는 tilde 안 쓰고 이렇게 and-로 써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d-랑 비슷하게 조금 더 긴 바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요. 얘는 m-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세미콜론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 짝대기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이제 짝대기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쳐주시면 바로 m-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m-는 세미콜론과 비슷하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다가는 항상 물결 표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물결 표시 대신에 항상 m-, 좀 긴 사이드 바 형태를 넣어준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와 단위가 붙여서 쓰게 되는 경우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피규어 만들 때도 항상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피규어 만들 때 우리 항상 X와 Y축에다가 숫자와 단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들을 붙여서 표현할 경우에 추후에 논문 투고 시에 다시 다 파일을 다 만들어야 돼요. 오리진에서 각각 다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와 단위는 애초에 쓰실 때부터 띄어쓰기를 하시고 표현을 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5kg이다 라고 하면은 5 스페이스바 킬로그램
만약에 5 미리몰이다 라고 하면은 5 스페이스바 M 하고 대문자 M 이렇게 미리몰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아예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피규어 만들다가 다시 논문 쓰려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논문 쓰실 때 우리가 각각이라는 표현들, respectively라는 표현을 가끔 왕왕 보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구태열이 recent party에다가 반복되어서 표현되는 것들을 생략해주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figure 1 부분과 뭐 figure 2 혹은 뭐 figure 1에 있는 A 파트와 figure 1에 있는 B 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때 매번 이제 figure 1은 무엇이다, figure 1의 A는 무엇이다, figure 1의 B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보다 각각을 한꺼번에 뭉쳐서 표현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값을 respectively 이렇게 넣어주시면 각각을 한 문장에다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ABC 구조적 특징으로 간결성이 있었잖아요. 반복되는 내용들은 굳이 써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컬럼과 세미컬럼에 구분해 주셔서 쓰셔야 되는데 컬럼은 단순하게 리스트업을 할 때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잼을 만든다. 샌드위치를 만든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잼과 빵과 버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써주시고 컴마 and 써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어떤 리스트업을 해나가실 때 써주실 수 있고요. 세미콜론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세미콜론은 복잡한 사항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할 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필리에이션 부분에다가 어떤 저자들마다 이제 속해 있는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써줄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으시면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문장에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교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쓰다 보면은 한국어랑 이제 영어를 쓸 때는 이제 혼동이 되면서 마치 내가 한국어를 인식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지칭하게 나타나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유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Diagnosis of Depression이라고 해서 우울증의 진단이라고 하고요. is easier than 어떤 것보다 더 쉽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는 질병 진단에 대해서 쉽다라는 얘기지 질병이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is easier than 한 다음에 that of bipolar disorder 써주든가 아니면 bipolar disorder disease라고 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논문을 이제 쓰실 때 우리가 오류 사항들이 기본적인 오류 사항들이 왕왕 발견이 되는데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 논문의 단어 폭을 넓히시는 게 좋다. 단어 폭을 넓히려면 문장을 학술 논문이라든가 뭐 사설이 되든 기사 원고가 됐든 그런 문장을 읽으실 때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어 사전을 참고하실 수 있다면 참고하셔서 단어들 사이에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show가 단순히 보여진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indicate도 한국어로 봤을 때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그 indicate가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전적으로 나타내는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의어 사전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고 혹은 사전을 내가 항상 캐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예문이라도 조금 비교해 가시면서 단어를 선택할 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영어 논문에서 원고, 그 참고 문헌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리프레이징 하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 플러스라든가 이런 뭐 이런 a lot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학술 논문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술 자료에서 쓰는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많이 접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시는 게 우리 논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논문 작성을 다 끝내게 된 다음에 이제 출판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잠깐 보셔야 되는 게 윤리사항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좋은 연구라고 할 때
좋은 연구라고 할 때 항상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연구 윤리입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 좋은 거 혹은 뭐 실험의 제한성이 좋은 거, 뭐 실험에 대한 값이 아주 기똥차게 나타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리사항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윤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윤리는 우리가 다양하게 변수가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연구 윤리는 수명성과 연구의 정직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뭐 위조, 변조, 표절이 대부분으로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얘랑 친하니까 얘 논문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름 넣어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혹은 부당한 중복 해제라고 해서 동일한 실험 A를 하고 그 A를 B에다가도 내고 C라는 학술지에도 내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데이터만 그림만 조금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당한 중복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윤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위조 변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연구자로서의 그런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만든 뒤에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결과를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혹은 일부러 수정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타났던 사건이기도 하죠. 연구 부정행위라고 해서 우리 논문이 철회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어서 3사 방송에서 다 모두 다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유명한 대학이고 그리고 유명한 학술지예요. 굉장히 임팩트 팩터도 높고 학술적으로도 높게 평가되는 저널인데 그 저널에다가 투고된 논문이 출판되어진 논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논문 유사도가 너무 높더라라는 게 이제 야기가 되면서 철회까지 가게 됐죠. 나중에 이 학생, 대학원생이 직접적으로 말하기로는 4-5개의 논문을 가지고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 유사도에 대한 검증이 우리가 항상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논문 출판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제3자에 의해서 리퀘스트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 제3자가 돈만 받는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데? 라고 해서 거기서 시발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자체적으로 논문 자체 그 저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나 이런 피겨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항상 조사를 하시는데 이 논문도 AC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논문의 다른 연도에 출판된 연구 자료예요. 근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되어진 부분을 보시면 단어가 그대로 온 걸 볼 수 있어요. 즉 문헌 유사도로 얘네들이 이만큼 겹칩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와 B 2가지 논문에 거의 아주 80% 이상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유사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유사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림에서도 상대방이 쓴 molecular structure 그림을 그대로 써서 표현하는 경우 지금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순서는 다르지만 얘네들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지금 그대로 따왔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유사도가 또 나중에 이슈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학술지나 이런 학회에서 우리 부당한 학술 논문, 부당한 학술 활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부당한 학술지에다가 투고하거나 혹은 학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우리 연구 부정에서 정의하는 부정의 행위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투명성과 정직성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연구 윤리를 따르실 때는 이런 연구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투고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게 연구 윤리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널에다가 내가 고려하고 있는데 그 저널은 뭐 좀 출판되기 쉬운 저널이라던가 혹은 피어 리뷰 시스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던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조금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연구 윤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미리 알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이 연구 윤리적인 원칙에다 규범되지 않는 행위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돌아가서 다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챗 GPT 이런 AI 시스템, 랭귀지 그 모듈 시스템이 많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또 규범 행위가 또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추후에는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준점을 줘야 되는 거는 연구 정직성, 이런 타당성, 그리고 연구 윤리에서의 기본 사항을 우리가 기준점을 두고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구 부정 행위로 많이 나타내는 게 위조, 변조, 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표절 부분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사전 질문에서 나왔던 게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표절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의 기관마다 먼저 상의하고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가 기준점은 뭐냐면 15%의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A와 B라는 논문 유사도 검색에서 15% 이상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논문의 유사도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절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15%를 참고를 하되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참고 기준으로서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관마다 또 다르고 학술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표절이라는 그 부정 행위 단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어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2문장이라고 한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범주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꼭 2문장까지의 기준이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준들이 뭐 3단어, 4단어 이게 다 각각 변수를 우리가 변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표절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때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 가지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해서 표절률 검사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하나 정도 더 확인하셔서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유료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인용에 대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 혹여라도 내가 쓰는 내용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써도 되겠지. 내가 창작해서 썼다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원리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참고 문헌에서 따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발췌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논문이 아니라 어떤 공개된 온라인 자료다라고 한다면은 URL이나 하이퍼링크를 표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뷰어들도 이 각각의 저널에서 에디터들이나 리뷰어들도 표절률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혹은 아예 저자들한테 해서 결과지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출판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여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터닛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벌이라든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에디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비스로 터닛인을 돌려서 결과지를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걸로 결과지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명백한 자기 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명백한 자기 표절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결과, 내가 쓴 연구 논문의 내용은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쓴 연구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뭐 어떠어떠한 저널에 출판이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이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언급을 하실 때는 항상 인용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사이테이션 넣는 거 똑같이 내 글이지만 내가 사이테이션 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기간이라서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학위 과정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위 과정에 쓰는 연구와 내가 출판물에 들어간 연구의 내용이 겹치면 그것도 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판된 연구를 내가 학위 논문에다 쓸 때도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표절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얼마 전에도 지금 어떠어떠한 대학의 총장으로 거론됐던 분들이 자기 표절로 인해서 조금 말이 많이 나왔던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자기 표절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쓰게 되는 너무 쉽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표절에 이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문장을 내가 한국어로 썼던 보고서에서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뭐, 터니딘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당장은 이게 언어권이 다르다 보니까 포함이 안 돼서, 표절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결국은 단순 번역도 역시 표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표절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번역을 우리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문 혹은 다른 사람의 내용,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쪼개서 쓰는 것도 표절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 쪼개는 것과 더불어서 한 문장에 있는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어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표절이라고 들어갑니다. 모자이크 표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표절 심의에 대해서 우리 이슈화된 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슈화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지금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 13 정도 되는 저널일 거예요. 이 저널에서 보시면은 리트렉션 노티스라고 해서 계속 알람이 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몇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트렉션 노티스는 평생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자들에 대한 내용도 항상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 표신 부분을 보시면 어떠한 이유로 리트렉션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어캠에 출판된 내용의 피겨 3A 부분과 내용이 같아서 이 저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철회했다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연구자가 출판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게 철회가 돼서 뭐 표절이라든가 이런 심의에 의해서 표절이 되게 된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동일한 연구자가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펀드나 혹은 연구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항상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회하고 끝이 아니라 철회된 내용마저도 왜 철회됐는지 계속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로서의 좀 큰 데미지를 입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표절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연구의 그런 프로젝트 기간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아요. 많이 길어봤자 뭐 3년에서 5년, 정말 길면은 뭐 7년, 10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짧게 뭐 2년에서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기초과학을 연구해서 성과를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게 출판까지 되어서 성과를 발표한다는 게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데서 좀 이슈가 생긴다던가 혹은 뭐 데이터를 좀 짜증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표절이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언제 이런 게 많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연구자로서 동일한 시츄에이션이 되었을 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넣었고요. 표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문을 반드시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항상 원문을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외 학술 검색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러라는 곳에서 많은 논문을 검색을 하실 텐데요. 구글 스칼러는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다 검색해 주시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일부 논문 같은 경우는 구글 스칼러에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엘사비어가 될 수도 있고 와일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추후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혹은 나와 정말 흡사하게 진행한 논문이 추후에 어떤 연결성에 의해서 논란이 되거나 하지 않는 부분을 찾으려면 미리 학술 검색 도구를 여러 개를 써시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관리 도구도 우리 뭐 엔드노트라든가 맨델리라든가 뭐 조트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참고 문헌을 기입하거나 하는 수고로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이용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표절 탐지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인용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레퍼런스를 보통 적으실 때 각각 학술지마다 조금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제 레퍼런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지 않고 APA 스타일을 따르세요 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PA 스타일을 정확하게 몇 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APA 스타일이 뭐 제7회 7판인지 7 아니면 6판인지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판을 보고 했는데 지금 APA 스타일의 7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7판을 기준으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6판과 7판의 내용이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비드-19이 한창 이슈가 되어서 이 사스 코비드-19에 대한 표기 명명에 대한 기준이 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묘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레퍼런스를 항상 넣을 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레퍼런스 넣을 때 저널 약어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저널 이름 자체를 그냥 J라고 써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 쓰실 때 약어에 대한 기준을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ISSN 사이트 들어가셔서 약어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올로지, 어떤 저널 오브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약어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올로지를 BIO까지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항상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표절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문헌 유사도 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15%, 20%가 낮다라고 한다면 꼭 반드시 어디에서 유사도가 높은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사도가 메소드 파트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커버레터에다가 멘셔닝을 해서 충분히 커버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단어는 놔두고 기타 내용을 바꾼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응용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동태가 있는 거를 능동태로 바꾼다던가, 혹은 분사구 형태를 내가 아예 다른 절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스트럭처를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면요. 챗GPT를 논문에도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부 저널 같은 경우는 지금 챗GPT를 저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출판물에다가 챗GPT 넣은 거를 저자로 인정을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술지에서는 지금 챗GPT를 쓰는 거를 이제 저작물로 쓰는 거를 인정해주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널에 투고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LLM이라고 하거든요. Large Language Module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널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챗 GPT가 내용을 만들 때는 항상 100%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챗 GPT가 우리한테 답을 알려줄 때 A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뀌어오는 게 아니고, 얘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표절률 검사에서 걸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0%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그 단어에 대한 기준, 표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연구 결과에서 보시면은 챗 GPT가 쓴 내용을 표절 검사기를 돌렸더니 100% 문제가 없더라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AI 제작 검사 프로그램, 다른 이제 또 GPT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런 검사 프로그램을 에다가 돌려봤더니 얘는 66%가 이제 이거는 챗GPT 혹은 기계가 썼다라고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널 투고하실 때 지금 이제 표절 검사지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술지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아마도 AI 검색 도구를 쓴 게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나와서 그거를 또 제출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에디터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저널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예견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들이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논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챗 GPT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큰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가설을 세우거나 할 때 연구 자료에 대한 우리 주제를 설정할 때 그 질문을 던져서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 논문의 기본적인 플로우를 잡을 때도 이 GPT를 활용해서 해볼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 영문을 쓰시고 나서 우리가 영어 문법적으로 얘가 틀린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때도 GPT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 한 문단에 대해서만 이제 문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 내용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적인 프로필링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또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럼 출판 전에 이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출판하시기 전에 저널을 고르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저널에 대한 스코프를 매칭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널에서 이제 구독하고 있는 사람의 대상 혹은 저널이 공개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냐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단순히 오리지널 리서치 페이퍼만 출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논문들은 커뮤니케이션 혹은 쇼트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리뷰 페이퍼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의 형태만 담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티클 타입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국제 학술지를 낼 건지 아니면은 어떤 리저널 한 학술지에 대해서 낼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출판물이 얼마나 자주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기에 내가 출판하게 될 경우에 대략적으로 언제쯤 출판물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 어떠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턴어라운드 다음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제력과 맞물리는 게 APC라고 하는 출판료가 있습니다. 출판료가 얼마가 되는지도 미리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출판료는 학술지마다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어떠한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내가 OA 서비스, 오픈 액세스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비싸지고, 혹은 뭐 컬러 프린팅을 하겠다 그럼 또 돈이 비싸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OA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접근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본인의 논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면서 또 사이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사이테이션이 올라갈수록 제가 아까 사이테이션 넘버가 추후에 연구자의 개별 평가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OA 서비스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OA 서비스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OA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OA 서비스가 위해적 학술지, 회적 학술지는 아니다. 프리데이터리 저널은 아니다. 가짜 학술지는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학술지 중에 OA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론티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MDPI 이런 데서는 대량 학술지라고 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OA 서비스를 다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A 서비스가 무조건 다 이슈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오픈 액세스 자료는 어디서 검색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가에서 만든 플랫폼도 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내가 검색한 사이트가 맞는지, 이 사이트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만든 건전학술 활동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다. 그 저널이 적절한지 혹은 좀 위해적 학술지로 여겨질 요소가 있는지 도 여기서 판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물론 외국에서도 이미 영문으로 된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 저자들이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여기다 퀘스천을 남겨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공유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출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거는 Think, Check, Submit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퀘스천 사항에 대해서 내가 모두 yes가 나와야 모두 네네네라는 대답이 나와야지만 서브미션 할 수 있는, 출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윤리적인 사항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출판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출판 전에 저자들이 체크해야 되는 체크 사항이라고 해서 각각의 질문지를 남겨져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박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저널을 선택을 해서 출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페이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게 노벨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강조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에디터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리뷰어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있어서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무엇이 내가 노벨티인지 무엇이 어떤 게 흥미로운 부분인지에 대해서 항상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전원을 선택해서 출판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출판물을 얻기까지의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 좀 좋은 임팩트 팩터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높은 전원을 타겟팅해서 점점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거를 어떤 결과를 빨리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현명하게 적절한 전화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떠한 부분이 노벨티가 가지고 있는지 이 저널과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논문 작성하시고 이제 출판하는 과정까지 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혹여라도 지금 질문 사항을 남기시지 않고 추후에 질문이 생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션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답변을 다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에 대한 링크도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관련하셔서 좀 질문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건 마이크를 켜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런데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생각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른 코멘트나 질문사항 없으시면 저희가 그 피드백 완료해달라고 채팅창으로 남겨드렸는데요. 이 부분 완료해 주시고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사항 있으시면 거기 노션 AI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저희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